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1997년 봄, 한 소녀가 서울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그리고 27년이 지난 봄, 그 소녀의 딸이 같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27살 가사 도우미,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봉투 하나. 제 어머니가 강지연이에요. 그 여자 이름 다시는 꺼내지 마. 제 어머니가 강지연이에요. 이 집이 감추고 있는 27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여자 이름 다시는 꺼내지 마. 이번엔 내가 끝냅니다. 어머니가 혼자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엔 딸이 걷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서울 은평구 어느 골목 끝, 땅 아래로 반쯤 잠긴 창문으로 봄볕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소윤, 27살. 그녀는 아직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윗집 아이 뛰는 소리, 골목 끝에서 올라오는 두부 장수 차 소리, 그리고 매달 이맘때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월세 이채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유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회칠이 벗겨진 자리에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한 게 벌써 2달째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그게 싫으면 나가든가요.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액 조회. 숫자를 확인하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월세 38만 원, 어머니 병원비 카드 자동이체 12만 원, 통신비 5만 원. 남는 돈은 오늘 하루 일당이 들어와야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2곳이었어요. 오전에 마포구 빌라 청소, 오후에 새로 배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소윤이 등록한 가사 서비스 플랫폼 앱에서 어제 저녁 연락이 왔었거든요. 성북동. 주소를 보고 소윤은 잠깐 멈칫했어요. 성북동은 그냥 성북동이 아니었거든요. 소윤이 아는 성북동은 고급 주택들이 빽빽한, 자신 같은 사람은 발 디딜 없는 동네였습니다. 소윤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이 눈 아래 그늘로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거칠게 트여 있었어요. 소윤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깔끔해 보이는 흰 블라우스와 검정 면바지. 가사일을 나갈 때의 단복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이 조금 있었어요. 소윤은 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하나를 올려 후다닥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려는데 책상 서랍이 눈에 걸렸습니다. 소윤은 잠깐 손을 멈추었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지연이 세상을 떠나던 날 소윤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어요. 겉봉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아, 때가 되면 열어. 어머니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어요. 소윤은 아직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가. 소윤은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소윤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그 온기를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오전 청소를 마치고 성북동까지 가려면 지금 당장 버스를 타야 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소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봄에 물들고 있었어요. 벚꽃이 터지기 시작한 가로수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소유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봄을 좋아했어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벚꽃이 피면 소윤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곤 했죠. 소윤아, 봄은 거짓말을 못해. 꼭 온다니까.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 봉투를 남겼을까요? 왜 죽기 전에 직접 말하지 않고 편지로 남겼을까요? 소유는 늘 그 물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답은 그 봉투 안에만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포구 정류장에 멈추었어요.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청소를 해내고 오후에는 성북동으로 가야 했어요.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소유는 성북동 언덕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올라가는 골목마다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낡은 다세대 주택이 이어지다가 두 번째 골목을 꺾자 높은 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목에서는 돌담 너머로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소유는 지도 앱을 보며 걸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줄어들수록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해졌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유는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라는 말이 작게 느껴지는 철문이었어요. 높이가 좋기 3미터는 되어 보였고 문 양쪽으로 돌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었고 옆에는 작은 인터폰이 붙어 있었어요. 소유는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 전체보다 이 대문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에서 단정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사 서비스 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이소윤입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질 뻔했어요. 현관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양쪽으로 수십 년은 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끝에 3층짜리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건물이었는데 지은 지 오래되었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정원에는 이제 막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검은 정장, 조용하지만 날선 눈빛. 이 저택의 총괄 집사 장미란이었어요. 이소윤 씨? 장미란이 소윤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네, 이소윤입니다. 소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플랫폼에서 이력서 봤어요. 경력 2년이더군요. 장미란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네. 대학 졸업 후부터 해왔습니다. 이 집은 일반 가정과 달라요.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2층은 출입 불가, 서재는 지시 없으면 진입 금지, 회장님과 직접 대화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장미라는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눈에 띄지 않게. 그게 이 집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칙이 많은 집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와요. 소유는 장미란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번져 있었어요. 벽에는 유화 몇 점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괴종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한 무게감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소유는 걸으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정확히는 소윤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어머니가 생전에 뭔가를 말하다가 멈추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미란이 주방으로 소윤을 데려갔어요. 주방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장미란은 수납장 위치, 식기 정리 방식, 냉장고 식재료 분류법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오늘은 주방 정리랑 1층 청소예요. 회장님은 저녁 6시에 들어오세요. 그 전에 끝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소유는 앞치마를 두르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2년간 수십 곳의 가정을 다니며 몸에 익힌 리듬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납장 안에 식기를 꺼내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기를 닦아냈어요. 청소를 하는 동안 소윤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거실에서 보이는 2층 복도, 그리고 서재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 소윤은 자신이 왜 이 집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유심히 살피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방 정리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2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트레이닝복에 롱부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강태리였어요. 강민혁의 외동딸이자 이 저택에서 가장 자주 얼굴을 비추는 손녀였습니다. 강태리는 소윤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냉장고 왜 이렇게 바꿔놨어? 기존 분류가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와 섞여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걸 왜 해? 강태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소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잘못했으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강태리는 잠깐 소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들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딱히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소윤을 지나쳐간 거였죠. 소윤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태리의 얼굴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서였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소윤이 저택에 처음 출근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미라는 소윤의 일솜씨를 눈여겨봤어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꼼꼼하게. 소윤이 주방 수납장 안식기를 닦아낼 때 유리잔 안쪽까지 확인하는 것, 거실 청소를 할 때 가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밑에 헝겊을 까는 것, 그리고 청소 후 제자리에 정확히 돌려놓는 것까지. 장미란이 20년 넘게 이 집에서 보아온 가사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심한 경우는 드물었어요. 하지만 소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강태리는 소윤이 닦아놓은 찬장을 괜히 다시 열어서 흐트러뜨리곤 했어요. 소윤이 준비해둔 점심 쟁반을 보고 이 집 그릇 다뤄본 적 있어요? 라고 비웃듯 물었고 소윤이 처음이지만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처음이면서 왜 이렇게 자신 있어 보여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접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번 소윤의 존재를 조금씩 비틀어대는 방식이었죠. 강민혁은 달랐어요. 이따금 저택에 들를 때면
소윤을 지나치면서 짧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낯선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 혹은 뭔가를 지우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항상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윤이 거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어요. 창 너머 정원 한쪽에 작은 석조 조형물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양이었어요. 소윤은 걸레를 멈추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나비 모양의 석조 조형물이었어요. 날개를 활짝 편 나비가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낡은 일기장에 그렸던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소윤은 자기도 모르게 창문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강지연은 생전에 나비를 유독 좋아했어요. 집안 어딘가에 항상 나비 그림이나 모형이 있었고 아픈 날에도 낡은 스케치북에 나비를 그렸습니다. 소윤은 그게 그냥 취향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저택 정원에서 같은 모양의 나비 조형물을 보는 순간 뭔가가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있는 걸까?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비 모양은 흔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속 편지 봉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소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소윤 씨, 잠깐. 장미란은 소윤을 주방 한쪽으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회장님 제삿날 준비가 있어요.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못 나오게 됐거든. 소윤 씨 그날 나올 수 있어요? 소윤은 잠깐 생각했어요. 토요일 다른 일정이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가 전통 방식이에요. 까다로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라는 소윤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소윤 씨, 이 집에 오래 다닐 거예요? 소윤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미란의 눈빛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속 오겠습니다. 장미란은 잠시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소윤은 저택 뒷문으로 나와 골목을 걸으며 오늘 본 것들을 되짚었습니다. 정원의 나비 조형물, 강민혁의 눈빛, 장미란의 물음, 그리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소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좀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지금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꼈어요. 소윤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소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장미란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왔어요? 네. 소윤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준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오래된 레시피가 적힌 종이가 주방 벽에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직접 손으로 써서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를 찢고 고사리를 데쳤습니다. 전 반죽을 만들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장미라는 소윤 옆에서 간간히 불 조절을 해주며 일을 함께 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저택 위층에서 발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강민혁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장미란을 불렀어요. 이사, 잠깐 봐요. 장미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윤은 전을 부치면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애 언제까지 쓸 거야? 일 잘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이가 몇이야? 27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꿔요. 이사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이유는 필요 없어. 그냥 바꿔. 소유는 뒤집어야 할 전을 잊고 멈추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어요. 얼른 뒤집었지만 한쪽이 조금 탔습니다. 소유는 탄 전을 따로 빼놓고 새로 부었어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소유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윤 씨, 네. 오늘 제사 다 끝나고 얘기 좀 해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탄전 냄새가 주방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삿날 오후 강도원 회장이 귀가했어요. 소유는 그때까지 한 번도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미란이 소윤을 주방에 있게 하고 자신이 현관응대를 맡았거든요. 제사상을 차리고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소유는 사용한 그릇을 정리하러 2층 제사실 근처 복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다가 문이 약간 열린 방 앞을 지날 때였어요.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소유는 멈추었어요. 문틈 사이로 노인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이 살짝 굽은 노인이었는데 제사 차림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앞에 작은 제사상 대신 낡은 사진 액자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액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유는 그 노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슬픔인지 후회인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어떤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소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원 회장이었어요. 소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른 복도를 지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강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칠었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거기. 소유는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강도원은 소윤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 눈빛은 강민혁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알아보려는 듯 혹은 두려운 것을 마주하는 듯한 눈빛. 새로운 아이야? 네. 이소윤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강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액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윤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소윤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방금 강도원이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봤을 때 그 눈빛 안에 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소윤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직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은 저택에 도착해 주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제 장미란이 오늘 얘기해요라고 했지만 결국 제사 준비와 뒷정리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민혁이 소윤을 바꾸라고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윤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선반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유리병 하나였는데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 담근 도라지청 같았어요. 뚜껑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손글씨로 회장님 기침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쪽지를 바라봤어요. 글씨체가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어디선가 본 글씨체였어요. 소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낡은 일기장.
어머니가 소윤 어릴 때 음식을 만들면서 레시피를 적어두곤 했는데 그 손글씨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윤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떨지 않으려고 꾹 눌렀어요. 그때 장미란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소윤 씨, 그거 원래 자리에 놓고 어제 못한 얘기 지금 해도 돼요? 소윤은 병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네. 장미란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소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민혁 이사님이 소윤 씨를 교체하라고 했어요. 소윤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나는 소윤 씨가 왜 교체 대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장미란은 잠깐 소윤의 눈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윤 씨, 이 집에 오게 된 것 혹시 본인이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에서 배정한 거예요? 소윤은 잠깐 대답을 멈추었어요. 배정이었습니다. 특정 의뢰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의뢰 누가 넣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장미란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윤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저택이 낯설어요? 소윤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까지 한 박자 걸렸어요. 처음 왔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장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더 말할 것 같았는데 발소리가 들리자 장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태리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일단 이민혁 이사님 결정은 내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할게요. 그 사이에 소윤 씨가 여기서 더 눈에 띄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란이 나가고 소윤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병 위 쪽지의 글씨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반드시 편지 봉투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소윤이 저택에서 처음으로 조력자를 만난 건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윤이 정원 쪽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어요. 저택 현관으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에 넥타이를 맨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장미란이 그를 맞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회장님은 저녁에 오십니다. 알아요. 서류 먼저 두고 가려고요. 김현우. 한성그룹 계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는데 회장의 유언장 및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유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어요. 김현우가 서류를 건네고 돌아서다가 창가에서 창문을 닦는 소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었어요. 소윤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현우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어요. 소윤의 얼굴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미란에게 말했어요. 이분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소윤 씨예요. 요즘 여기 청소 담당이에요. 김현우는 소윤 쪽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소윤은 이 만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는 법무 담당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소윤이 골목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이소윤 씨 맞죠?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현우였어요. 저택에서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며칠 전 저택에서 봤어요. 김현우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어요. 소윤이 받았습니다. 변호사세요? 네. 강 회장님 법무 담당이에요.
소유는 잠깐 경계심이 들었어요. 회장 측 변호사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거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로요? 김현우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이소윤 씨, 어머니가 강지연 씨 맞아요? 소유는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 강지연 씨 알아요. 직접 만난 건 아닌데 관련 서류를 다룬 적이 있어서. 김현우는 잠깐 멈추었어요. 이소윤 씨가 저택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소유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요? 김현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지연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법무법인에 의뢰를 넣었어요. 유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딸 이소윤 씨의 출생 증빙과 함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긴 어렵고요. 이소윤 씨가 갖고 있는 어머니 유품 중에 편지나 봉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소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있어요. 그거 아직 열지 않으셨죠?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때가 됐어요. 오늘 열어보세요. 소유는 편의점 앞 골목에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손에 든 물병이 차가웠습니다. 소유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6달 동안 열지 못했던 봉투. 겉봉에 어머니 글씨가 창밖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가로등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윤아, 때가 되면 열어. 때가 됐다고 방금 전 낯선 변호사가 말했어요. 소윤은 손가락을 봉투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망설임을 더 이상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3장과 낡은 사진 1장이었어요. 소유는 사진을 먼저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 2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어머니 강지연 20살 무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소윤이 모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배경이 눈에 박혔습니다. 성북동 저택 정원 앞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저택에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편지를 펼쳤어요. 소윤아, 이걸 읽고 있다면 엄마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리 미안해. 살아있는 동안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소윤은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오려 했지만 눌렀어요.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강지연은 성북동 저택에서 오래전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15에 가출해서 떠돌다가 처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은 곳이었죠. 저택 주인은 당시 한성그룹을 일으키던 강도원이었고 그의 아내 최순임이었습니다. 강지연은 그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17이 되던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지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저택에 드나들던 남자였어요. 강도원의 외부 사업 파트너 박성준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고 혼자 숨겼어요. 강도원 집안에 알려지면 쫓겨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 20살이었던 강민혁은 강지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망가진다. 아이를 지우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강지연은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요. 저택을 나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소윤이었죠. 그리고 편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내 외할아버지는 강도원이야. 그분은 몰라. 내 존재를.
민혁 씨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내가 이걸 읽고 어떻게 할지는 내 선택이야.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내 핏줄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는 살아온 이유였어. 소유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방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강도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성그룹 회장의 손녀였어요. 그것도 모른 채 그 저택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소유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들었어요. 정원 앞에 서 있는 어린 어머니. 소유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소윤이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강민혁은 장미란을 찾았고 두 사람은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소윤은 아무것도 모른 척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얼마 뒤 장미란이 굳은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소윤을 보더니 잠깐 멈추었어요. 소윤 씨, 오늘 일 끝나고 이야기해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오전 내내 강태리가 유독 자주 주방을 드나들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 소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소윤이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강태리가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반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음식 냄새나. 소윤은 말없이 물러섰어요. 강태리가 나가자 소윤은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윤은 그 힘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소윤이 1층 서재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재 문이 열렸고 강도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강도원은 소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틀 전 제삿날 문틈에서 잠깐 봤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면이었어요. 강도원의 눈이 소윤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이려 했어요. 그런데 강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소윤이야? 네. 이소윤입니다. 몇 살이야? 27입니다. 강도원은 한참 소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원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위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강도원의 눈길이 계단 쪽으로 갔어요. 강민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강도원과 소윤 사이의 거리를 한번 확인하더니 강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재 들어가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도원은 잠깐 소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강민혁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소윤에게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복도 말고 주방에 있어요. 문이 닫혔어요. 소윤은 걸레를 든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혁이 서재로 아버지를 데려간 건 분명히 소윤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소윤과 이야기하는 걸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강민혁은 소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소윤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 정원에 봄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민혁 씨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야. 강민혁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었어요. 소윤이 누구인지,
그날 저녁 소윤은 김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만나요. 소윤과 김현우는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김현우는 소윤이 말한 편지 내용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지연 씨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파일 안에는 강지연의 자필 진술서와 출생 관련 증빙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윤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샘플 의뢰 내역까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걸 언제 준비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기 1년 전이에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직후에 찾아오셨어요. 소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김 변호사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김현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강도원 회장님의 DNA와 소윤 씨 DNA를 대조하면 손녀 관계가 입증돼요. 회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강민혁 씨가 당시 어머니를 내보내면서 강 회장님이 알면 본인도 끝난다고 협박했다고. 어머니는 26년 동안 회장님이 알고도 외면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다른 경로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윤은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26년 동안 외할아버지에게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딸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소윤 씨, 이걸 어떻게 할지는 소윤 씨가 결정해야 해요. 소윤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회장님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민혁 씨에게는 치명적이에요. 20년 넘게 아버지를 속인 셈이 되니까. 그리고 한성그룹 후계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강태리도요? 태리 씨는 강민혁 씨의 유일한 자녀니까 소윤 씨가 나타나면 후계자 자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소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26년을 버텨온 것, 소윤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강민혁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소윤이 결국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복수나 유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26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어요. 회장님도 26년 동안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김현우는 소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릴게요. 소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이 서자 오히려 손이 멈추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조용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척. 하지만 이제 소윤이 저 저택 안에 있는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윤은 저택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소윤의 눈은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주방을 정리하면서도 소윤은 관찰했어요. 강민혁이 장미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강도원이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강태리가 저택의 어느 공간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윤이 2층 복도 끝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맞은편 방에서 강민혁과 강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그 여자 아직도 있어? 아빠가 내보내라고 했는데 장미란 이사가 버티고 있어요. 장미란 이사도 오래됐지. 아버지한테 말해서 바꾸면 되겠네. 그냥 여자한테 직접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정식으로 플랫폼 통해서 계약 해지하면 돼.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요. 소유는 청소 도구를 멈추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소유는 김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준비됐어요. 김현우가 며칠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강지연이 남긴 서류와 소윤의 출생신고서 외에 추가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강도원 본인의 유전자 샘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우가 한성그룹 과거 법무 서류를 검토하던 중 발견한 것이었어요. 강도원은 5년 전 자신의 외국 체류 당시 한 보호시설에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의 소재지는 어머니 강지연이 소윤을 낳고 잠깐 머물렀던 지역과 같았어요. 그리고 기부 명목은 미혼모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강도원은 딸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이 왜 봉인됐는지가 문제였어요. 김현우가 더 깊이 파고들자 또 다른 사실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부를 중간에서 처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성그룹 당시 법무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강민혁 측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즉 강도원이 딸의 사정을 알았을 때 강민혁이 그 정보를 차단하고 대신 기부로 덮어버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찾으려 했을 수도 있는 흔적을 아들이 지워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유는 이 사실을 전화로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민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막았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26년을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억울함과 자책을 혼자 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소윤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소윤 씨, 괜찮아요? 소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다음 날 아침 소윤이 저택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윤 씨, 네. 오늘부로 계약 해지됐어요. 소윤은 잠깐 굳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된 거였어요. 플랫폼 통해서 통보가 됐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짐 있으면 정리하고. 장미라는 말하면서 소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 안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어요. 소윤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이었어요. 소윤이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강태리가 들어왔습니다. 잘 됐네. 강태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했거든. 뭔가 노리는 것 같고.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뭔가 기대하고 있었어? 회장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그거 다 보였어. 소윤은 손을 멈추고 강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강태리를 잠깐 멈추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노리지 않았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냥 이랬어요. 강태리는 콧방귀를 뀌고 나갔어요. 소윤은 가방을 들고 저택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옆 돌길을 걸으면서 잠깐 멈추었어요. 나비 석조 조형물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윤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저택을 나오는 순간 소윤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택 안에서 직접 회장을 만날 기회가 사라진 거였어요. 소윤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편지 봉투는 있었습니다. 출생 서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DNA가 필요했고 DNA를 얻으려면 회장과의 직접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도원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소윤의 낡은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받았더니 강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소윤 씨지? 소윤은 굳었어요. 네, 나야. 강도원이야. 회장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장미란한테 받았어? 강도원은 짧게 말했어요. 내일 나 좀 만나겠어? 소윤은 침묵했습니다. 강도원이 말을 이었어요. 복도에서 봤을 때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그냥 혼자서. 소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윤은 김현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윤 씨, 강민혁 씨가 알아챈 것 같아요. 소윤 씨가 강지연 씨의 딸이라는 걸. 법무팀 쪽에서 소윤 씨 이름이 올라온 것 같다고. 소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회장님 만나는 거 어떡하죠? 더 조심해야 해요. 강민혁 씨가 회장님보다 먼저 소윤 씨를 막으러 나설 수 있어요. 소윤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일 만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강민혁이 그 만남을 막으려 든다면 소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소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본에서 가장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윤아,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는 살아온 이유였어. 소윤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약속 장소인 종로 카페에 일찍 나갔습니다. 강도원이 아들 모르게 움직인 것이었어요. 장미란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윤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 뒤 강도원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평소에 양복 대신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고 소윤의 테이블로 왔어요. 왔구나. 네. 강도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고 소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내가 처음 왔던 날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누굴 닮았는지 오래 생각했어. 근데 모르겠더라고. 아니, 알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소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정원 앞에 서 있는 어린 어머니 강지연의 사진이었어요. 강도원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천천히 사진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예요. 강지연이에요. 강도원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소윤은 편지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강도원의 시선이 편지 첫 줄로 갔습니다. 그 눈이 점점 흔들렸어요. 소윤은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회장님, 저는 강지연의 딸 이소윤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강도원은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윤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이 어머니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결국 알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강도원은 편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네. 강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어.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매번 헛일이 됐어.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소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회장님이 알고도 외면한 줄 아셨어요. 26년 동안 강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소윤은 서류 파일도 꺼냈어요. 김현우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정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재산이나 후계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강도원은 테이블 위에 편지와 사진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자. 강도원이 DNA 검사에 동의하고 김현우를 통해 공증 절차까지 진행한 것이 저택에 알려진 건 사흘 뒤였습니다. 강민혁이 서재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해고된 가사 직원한테 무슨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강도원은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미녀가, 네. 26년 전에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 내가 내보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건 내가 찾으려고 했을 때 내가 막은 거야?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강도원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어? 강민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미혼 임신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룹 이미지. 아버지, 당시 상황이. 내 딸이야, 미녀가. 강도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딸이 혼자 아이를 낳고 26년을 살다가 죽었어. 그 아이가 그걸 몰랐어. 내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강민혁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소윤이 김현우와 함께 저택으로 왔습니다. 강도원이 직접 소윤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강민혁은 저택 현관에서 소윤과 마주쳤습니다. 강민혁은 소윤의 앞을 막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강도원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비켜라. 강민혁은 돌아봤어요. 강도원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비켜. 강민혁은 비켰어요. 소윤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강도원과 소윤이 마주 앉았어요. 강태리도 있었습니다. 강태리는 소윤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장미란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편지와 서류를 모두 꺼냈어요. 강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강태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이 진심이에요? 저 여자가 뭘 들고 왔다고. DNA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아. 강도원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원 앞 어린 강지연의 사진. 이 얼굴 너도 봐. 강태리는 사진을 봤어요. 잠깐 굳었다가 소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 닮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검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거야. 강민혁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지금 당장. 미녀가. 강도원의 목소리가 잔란했어요. 넌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강민혁이 굳었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서 말을 더 보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편지를 강도원에게 건넸어요. 이게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이에요. 강도원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강도원이 읽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택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민혁은 연일 변호사를 불러들이며 법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태리는 소윤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소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라는 소윤에게 조용히 연락했어요. 결과 나오는 날 와요. 회장님이 원하세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도원과 이소윤,
조선관계 99.99%. 결과를 받아든 강도원은 그날 오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강민혁이 아닌 외부 법무법인이었어요. 그리고 저택 거실에서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라. 강도원은 강민혁을 바라봤어요. 26년 전에 지연이를 내보낸 것, 내가 찾으려 할 때 막은 것. 직접 말해. 강민혁은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내보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있으면 그룹 승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강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후에 눈을 떴어요.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라. 강민혁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태리도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태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그건 내가 한 말이야. 강민혁은 저택을 나갔습니다. 강태리도 뒤따라 나갔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을 지나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강도원과 소윤, 그리고 장미란만 남았어요. 강도원은 소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윤이 놀라서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강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아, 내 딸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그것도 미안하다. 소윤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도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저택 안에 울렸어요. 처음으로 소윤이 그 호칭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강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강민혁과 강태리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후 김현우가 맡았습니다. 강민혁은 업무상 배임 및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강태리는 직접 연루된 사항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소윤을 향해 저질렀던 행위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성그룹의 공식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소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강도원에게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강지연의 기록을 제대로 남겨달라는 것이었어요. 보유원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에게 진실을 남긴 사람으로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저택 정원의 꽃들이 한꺼번에 피었어요. 소윤이 처음 이 저택에 들어서던 날 막 봉오리를 맸던 것들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로 떨어진 꽃잎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소윤은 정원 석조 나비 조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원에 서서 바라봤을 바로 그 조형물이었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어요. 뒤에서 강도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도원이 천천히 걸어와 소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비 조형물을 나란히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이걸 좋아했어.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 이 앞에 자주 앉아 있었어. 근데 왜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 소윤은 강도원 쪽을 봤어요. 나비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봄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처럼. 강도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소윤은 장미란과 함께 저택 2층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었어요. 강도원이 소윤에게 어머니가 쓰던 방이 있다고 했거든요. 2층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소윤의 어머니가 15에서 17까지 지냈던 방이었어요. 소윤은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비 조형물이 보였어요. 소유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창문 앞에 서서 정원을 내다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각도로 소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소윤의 삶은 천천히 달라졌어요. 반지하 단칸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빚은 강도원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소유는 반을 직접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우는 소윤의 법적 권리 회복 절차를 계속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일이 끝나가면서 친구가 됐어요. 강도원은 한성그룹 내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미혼모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소윤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강도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어요. 강지현. 태어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소윤이 묘소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풀밭 위를 날았어요. 소윤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래 눌려있던 것이 드디어 풀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어요. 소윤의 어깨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소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봄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어머니가 말했었습니다. 꼭 온다고. 그 말이 이제 소윤에게도 사실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